10월 30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큽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1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모레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오늘, 내일 맑은 이틀 동안 바깥 활동하시면서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지금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상크를 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매일 신는 욕실 슬리퍼, 이 특정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데요.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내시는 분들, 이 세금 포인트가 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갖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머니클래스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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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휴가에서 복귀한 우리 김태인 기자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표정이 밝아요. 네. 맞아요. 자, 먼저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진술은 다음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고 간이 씨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경찰은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우 이성균 씨 지난주 토요일에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말은 했는데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네, 이성균 씨는 첫 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성균 씨의 입장 들어보시죠.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이번에 무급비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아직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진술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면서 조만간 정식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잘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환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찰 조사에서 한 간이 마약 검사, 여기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 경찰은 정밀 검사까지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 간이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이 검사는 5일이나 10일 요 사이에서 마약을 했을 경우에만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것만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투약 여부와 또 종류가 정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정밀 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또 휴대폰을 압수해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휴대전화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맞는지, 또 데이터 삭제 흔적은 없는지 등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밀 검사에서는 투약한 지 얼마나 지난 마약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밀 검사는 크게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는 한두 달가량의 마약 투여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고요. 모발 검사는 1년가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도 마약 혐의로 자수한 뒤에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후 진행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간이 검사로 마약 혐의를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모발 검사가 1년 정도 전에 한 마약까지 검출을 해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성균 씨가 워낙 영화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이번 이 마약 스캔들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체에도 사실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그 제작에 투자한 예산 수백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성균 주연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봉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탈출은 제작비 200억 원이 들어간 대작으로 올 하반기 국내 개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도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여러 작품의 촬영을 이미 끝냈지만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이 작품들도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보는 뭐 업계나 동료 배우들한테는 참 폐가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가 하면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이 권지용 씨는 공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거듭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십억 원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드래곤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드래곤의 팬들은 지드래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그동안 없었다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지드래곤이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 지드래곤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뭐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우상처럼 여기던 어떤 아티스트가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아직까지 의혹이긴 합니다만 나오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관련 속보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전해주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슈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뭡니까? 네, 다음은요. 납범벅 욕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납범벅 욕실화.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된 욕실 슬리퍼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네. 해당 욕실 슬리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습니다. 자, PVC 발포 욕실화라고 써있는 상품 태그가 보이는데요. 네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실 슬리퍼인데 이번에 리콜된 제품입니다.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서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가 5만 3천여 켤레 리콜 대상이 됐고요. 또 이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천여 켤레도 리콜 대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리콜 대상인 게 지금 5만 3천여 개, 4만 4천여 개 정도면 네. 한 대략 10만 켤레 정도? 네. 이게 리콜 대상이 된 건데 네. 욕실 슬리퍼가 사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함께 사용을 하잖아요. 예. 맨발로. 그러니까 뭐 가족이 2인, 3인, 4인 가구 이렇다고 치면 어린이들도 쓰고요. 네, 그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모양도 예쁜 뭐 애니멀처럼 그림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예, 국가기술표준호는 이들 욕실 슬리퍼에서 납과 푸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제품은 오늘 30일부터 자발적 리콜이 시행이 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제조사에서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사진 좀 다시 한번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요거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쓰고 계신 분들 리콜 대상입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요거 확인하셔서 교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안전해야 하는 또 매일 쓰는 제품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예. 네. 또 다이소에서 환경 호르몬 범벅으로 논란이 됐던 또 그런 아기 욕조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네, 그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또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이 됐는데요. 자, 당시 다이소에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린 만큼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 욕조를 만든 대연화학공업과 기연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실 슬리퍼, 뭐 아기 욕조, 참 우리 몸과 밀접하게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야말로 접하는 제품들이라서 네.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평소에 어떤 제품에 이런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뭐 리콜 조치가 된 이 제품도 뭔지 이거를 네. 수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 안전정보센터나 또 소비자24, 또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제품 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앞서 욕실화에서 검출됐던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 내장기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내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진짜로 여기에 나온
이 제품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닌지,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또 유해 물질이 있는 건 아닌지 아까 전해드렸던 홈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리콜이라고 검색만 해보시면 최근에 리콜 대상 제품이 뉴스로 많이 뜨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요. 의대 블랙홀입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변호사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4배 수준이었는데요. 의대가 우수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이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기준 19만 2,749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위거든요. 자, 보이시죠? 10년 사이에 1위로 올라섰는데요. 미국,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가 없어서 OECD 통계에서 빠졌다지만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고소득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런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국내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의사의 소득이 압도적인데요. 자, 국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한 6,9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자, 변호사업은 1억 1,500만 원으로 변호사업보다도 2배가 더 높았고요. 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증가율을 비교하면 의사가 변호사보다도 4배가량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준으로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인기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대 진학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6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학원가가 먼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이 본연의 사명감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돈만 바라보는 실태를 반영한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더라도 또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를 보면은 변호사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면 또 의사 수익은 오히려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진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향후에 정부의 어떤 공언대로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 한 명당 소득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의대 선호 현상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득도 높고 사회적 대우도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측에서는 의사들은 입장에서는 뭐 공부하는데 보통 다른 학부생은 뭐 4년이면 끝나지만 이건 계속 뭐 레지던트 또 뭐 전문의 시험도 보고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공부하는 동안 의대도 학비도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의사로서의 직업도 굉장히 뭐 수술이나 이런 건 막 고난도의 그런 집중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또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뭐 의대 입시반이 생기거나 뭐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뭐 6분 만에 마감된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인재들이 쏠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봤을 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공계로 막 과학고 진학했다가 의대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과학의 어떤 기초학문을 좀 충분히 다뤄야 되는데 의대로 가버리면 또 막상 또 그쪽 또 과학 분야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냥 좀 이렇게 평평하게 다른 분야에도 좋은 인재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에 들긴 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의 어떤 발전이 밑거름이 골고루 좀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누리꾼들은 지금 어떤 소식 그리고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IM 실례예요. 전청조 말투 밈 확산입니다. IM 실례예요? 네. 이 한 온라인 판매 업체가 올린 광고 문구입니다. IM 특가예요.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틀린 맞춤법까지 살린 이 말투 요즘 자주 보죠. 이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와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 행각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청조 씨의 카톡 말투입니다.
전 씨가 지인에 남긴 이 카톡 말투가 온라인상에서 밈, 즉 인터넷 유행어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자기가 미국 교포고 재벌 3세라서 그렇죠. 뭐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가 익숙합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인한테 저렇게 영어를 섞어서 보낸 카톡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전 씨의 이런 이상한 카톡 말투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밈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각종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도 이 카톡 문구 전체 또는 I am 실례예요 라는 이 문장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밈이 댓글이나 뭐 광고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최준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 말투를 쓴 일종의 저격글을 올린 건데요. 정 씨는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이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여자분이 제 아이 낳아주시면 독일의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 물려드리겠습니다. I am 진지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7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최 씨 일가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해서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청조 밈을 두고 누리꾼들은 엉터리 영어 말투가 어이가 없고 웃기긴 하다. 밈으로 가볍게 끝나고 소비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나 건달이야. 숙소에서 난동 부린 취객입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경기 지역의 한 숙박업소인데요. 카운터에 있는 직원과 한 남성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주먹으로 네, 직원 앞에 있던 가림막용 투명 아크릴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오, 지금 아크릴판이 넘어지면서 직원이 맞았어요. 네네. 이렇게 판이 완전히 쓰러질 정도면은 꽤 세게 쳤는데요. 네, 직원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는 막 뭐라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 그러더니 이번에는 5만 원권 다발을 지금 직원 쪽으로 던집니다. 또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뭐 신경 안 쓰고 담배도 막 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던진 돈은 다시 가방에 주워 담았었어요. 아이고, 아니 네. 뭐 던진 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담아요? 네. 굉장히 좀 이게 무례하고 아주 그 위협적으로 그렇게 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이 영상을 올린 숙박업소 직원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자신이 이 지역 나 동네 건달이야 라면서 숙박비가 비싸다고 성질을 부리고 난동을 부린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여 분간 각종 욕설과 협박을 했고요. 글쓴이는 이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술 마셨으면 곱게 취해야지 왜 행패냐. 반드시 법적 처벌받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 취객을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구부러지는 스마트폰 상상이 현실로입니다. 오, 네. 한 여성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구부립니다. 그러더니 마치 시계처럼 손목에 감기도 하는데요. 지금 손목에 찹니다. 네. 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레노버의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인 겁니다. 모토로라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손목에 차는 형태의 벤더블폰 시제품을 공개했었는데요. 레노버 측은 이번에 발표된 벤더블 스마트폰이 이전 시제품보다 유연하고 또 모양을 바꿀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은 기존 바 모양의 형태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품들을 대중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접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한 IT 전문 매체는 모토로라의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노버 측도 아직은 실험 단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릴 적 만화에서 나왔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듯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스마트폰 신기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창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잠자는 세금 포인트 알뜰하게 쓰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듯 세금도 성실히 내면 포인트가 쌓이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세금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세금 포인트라는 게 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혜택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 보시면서 세금 포인트가 있었어? 라고 하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세금 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같은 법인들이 세금을 낼 때 네. 세금을 낸 거에 따라서 포인트를 쌓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무려 200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년 됐네요. 네, 오늘 방송 보고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이유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이용률 자체도 10년 넘게 계속 0%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개인 및 법인 납세자에 부여된 세금 포인트가 95억 4천만 점입니다. 포인트로만 이렇게 많고요. 이 중에서 사용된 게 6,600만 점, 그러니까 미사용된 게 94억 7,400만 점이라는 건데 이게 만점이라는 거는 포인트란 얘기잖아요. 네. 1포인트가 1,000원 정도다라고 환산을 했을 때 우리 돈으로 9조 4,740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용률이 보시는 것처럼 0.69%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또 개인당 약 23만 원 정도, 법인으로 하면 약 92만 원 정도가 이제 사용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금 포인트가 대체 뭐고 그리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짚어드릴 테니까 네. 조회해보고 만약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용률이 0.69%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거의 다 모르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내 세금 포인트 뭐 어디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세금 포인트는 우리가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네. 홈택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홈택스에 보면은 우리 검색창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세금 포인트 이제 넣으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요 메뉴에서 이 세금 포인트 조회, 혜택 그리고 쇼핑몰 안내까지 여기서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도 그냥 쌓아주는 게 아닐 거잖아요. 네.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좀 짚어보면요.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를 냈을 때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진납세했을 때랑 고지됐을 때랑 비율이 조금 달라요. 개인이랑 법인 공통적으로 자진납세했을 때는 10만 원당 1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고지납세는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납세자에 대해서 고지했을 때에도 10만 원당 0.3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진하면 더 많이 준다는 건 거지 세금 잘 내라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한테 포인트 준다라는 건데 이게 포인트를 사실 안 쓰면 뭐 카드 포인트나 뭐 항공사 마일리지도 뭐 연말 되면 막 소멸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게 20년 가까이 된 제도지만 몰랐기 때문에 이거 뭐 소멸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만약에 소멸이 되면 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나는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고 심지어 이미 소멸까지 됐다. 이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우리 같은 개인 납세자의 이 세금 포인트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쌓인 순간부터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는 그냥 두고 많이 쌓였을 때 한꺼번에 활용을 해도 상관없지만 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얼마 쌓였는지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개인 납세자는 그 세금 포인트는 무기한 사용 가능하다. 네. 소멸되는 게 아니다. 네.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뒤늦게 알았어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금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네. 이 세금 포인트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 쇼핑몰이 있는데요. 네. 아까 우리 홈택스 화면 같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서 쇼핑몰 바로 가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농산물이나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들을 5% 정도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포인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달라져요. 뭐 10만 원 이하로 구매하면 1포인트,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2포인트, 그리고 40만 원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5포인트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실생활에서 누가 이렇게 사용하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예. 오로지 이 홈페이지, 이 사이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조금 개선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어디에서 사용하냐? 일단은 두 군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목동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백화점,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판판 면세점에서 이 포인트, 세금 포인트 활용해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뭐 사실 아직도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에 이렇게 두 군데가 생겼으니까 기왕이면은 세금 포인트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예.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동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판판 면세점이라고 하면 네. 사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이 포인트를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맞아요. 거점을 많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쇼핑몰 접속이 번거롭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네. 뭐 홈택스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또 실제 머니클래스 팀과 이 쇼핑 그 제품 구성을 좀 보니까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좀 보였다고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용 할인 쇼핑몰에 쭉 들어가서 봤는데 예. 세금 포인트를 활용한다고 해도 결코 저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제품들은 오히려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더라라는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세금 포인트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세금 포인트로 할인을 받아도 맞아요. 아하.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저희가 두루마기 휴지를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우리 가정에서 두루마기 휴지 안 쓰는 가정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매일매일 쓰잖아요. 이 삼겹 천연 펄프 이제 30m, 30롤 3팩짜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정가가 55,000원이고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5%를 적용을 받아도 52,250원인데 이게 이제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입니다. 맞아요. 네네. 그런데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위메프나 11번가 등등등 어허. 다른 사이트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적용, 할인 적용 받지 않아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제품의 같은 용량을 비교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금 포인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일부러 이걸 활용하고자 비싸게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금 포인트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작진들이 이제 뭐 전기밥솥이나 블랙박스나 다른 제품도 비교를 해봤더니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네네. 아니지만 일부 제품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시중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싼 경우가 많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소니 금융 크리에이터가 말해준 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세금 포인트 활용해서 할인 받을까 네, 말까를 결정하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왕 이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잘 운용되려면 시중보다 좀 저렴하게 좀 더 많이 저렴하게 하면 아까 0.69% 그 저조한 그 비율이, 사용률을 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활용법들도 있죠. 문화 생활할 때도 좀 도움이 된다고요. 맞아요. 일부러 이 세금 포인트 쓰겠다고 구매를 하다 보면은 또 과소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문화 소비에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금 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세종수목원 등등에서 이 세금 포인트로 문화생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1포인트 사용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1,000원 할인 혹은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항 혹시 일찍 가보시면 좀 아쉬웠던 게 내가 비즈니스 티켓을 끄는 게 아니라면 라운지 유료로 이용하는데 이 비용도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아쉬웠던 적 많으실 것 같아요. 세금 포인트 5%를 활용을 하시면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다과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사용도 가능하고 인쇄까지 가능해서 간단한 업무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곳에
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다가 비행기를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이용할 수가 있다. 네. 안에서 간단한 업무도 볼 수 있겠는데 인쇄도 하고 업무 출장 가시는 분들 이거 서류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5포인트 쓰셔서 저희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 단풍이 아주 절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 할인 받아서 아까 말한 그 수목원 이런 데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할인 쿠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예. 이게 최근에 혹시 집에 프린트기 있으신가요? 있는데 안 쓰는 프린트기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종이 쿠폰으로만 세금 포인트 활용해서 종이 쿠폰을 인쇄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 모바일 쿠폰 발급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손택스입니다. 홈택스의 어플인데요. 손택스 들어가시면은 내려보시면 세금 포인트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쿠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리스트가 쭉 나와요. 여기에서 쿠폰 발급 받아가셔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또 이 사용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비즈니스 센터도 보여드렸었잖아요. 5포인트 활용 가능한 것. 요거는 신분증이랑 또 사용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사용 신청서는 우리 직접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 구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신분증 가져가시고 현장에서 신청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손택스, 그러니까 홈택스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버전 손택스에서 또 세금 포인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세금을 잘 꼬박꼬박 잘 내서 쌓은 포인트니까 세금을 납부할 때도 혹시 이 포인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납부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체납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낼 여력이 없을 때 그런 좀 비상 상황에서 이 세금 포인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 세금 납부를 조금 미루고 싶을 때 이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할 때 이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금 납부 미루기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놓은 건데요. 정확하게는 납세, 담보, 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당 1포인트의 담보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좀 미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10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상습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미 미뤄진 게 있는데 이 포인트 낸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을 하시는데 세금 포인트 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이 됐을 때는 보통은 재산이 압류된다거나 매각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을 하신다면 압류나 매각의 절차 기한을 조금 미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 요거는 거액의 큰 금액의 체납자는 해당이 없고요. 소액 체납자만 해당이 됩니다. 소액 체납자라 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체납 금액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요럴 때 좀 급하실 때 세금 포인트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기한을 미룰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금 포인트 갖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세금 납부 유예를 또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체납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그 쇼핑몰이 좀 많이 아쉬운데 요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관계 당국에서도 좀 더 세금 포인트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쇼핑몰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로 할인이나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금 포인트, 2번 키포인트, 3번 카드 포인트. 자, 지금 상암노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무렵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얼마 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짙은 안개로 무려 158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엔 이집트에서 안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들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고요.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흡사 폐차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인데요. 이집트 북부의 베헤이라주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최소 20대 이상의 차가 잇따라 부딪힌 건데요. 당국은 이번 다중 추돌 사고로 32명이 숨졌으며 6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사고 당시 현장 일대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전하며 일단은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영업이 끝난 리조트 주방에 경비원이 나타납니다. 조심스럽게 곳곳을 살펴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경비원을 후려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종이땅처럼 날아가 나동그라지는 경비원. 알고 보니 이 괴한의 정체는 바로 야생 흑곰이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리조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흑곰이 나타나 주방을 어슬렁거렸다고 해요. 이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순찰을 돌다가 봉변을 당한 경비원은 다행히 등에 찰과상 정도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며칠 뒤 리조트 인근에서 포획된 곰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이좋게 협업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런던의 색다른 예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동화된 공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죠. 로봇팔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새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의 붓질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금세 근사한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수젠청이 로봇과 협업을 해서 선보인 예술 무대입니다. 예술 영역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간 사회에 들어온 로봇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초기에는 로봇팔이 단순히 화가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데 그쳤지만 연구를 통해 점점 창의적인 표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또 얼마나 근사한 작품이 탄생할지 사람과 어우러져 나날이 발전하는 예술 로봇의 활약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 모시고 지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이른바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시작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요, 서울 여의도에서 10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사와 학교를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는 지금의 이 교실 상황을 괴물 부모라는 용어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30년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또 20년 넘게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 좀 활기차고 기분 좋은 주제를 말씀드리면 좋지만 네. 이 문제 워낙 지난 여름부터 뜨거운 이슈였고 사실 모든 가정마다 연관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학부모일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괴물 부모의 탄생, 그 부제가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요즘의 상황을 잘 관통할 것 같은데요. 이 책 얘기하기 전에 이 책을 쓰시면서 대장암 투병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고요. 아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투병 중에도 이 책 작업을 계속 이어가셨을 만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학교 현장의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교원단체가 조사했듯이 한 40%의 교사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교사 사회가 우울하고 또 교사가 그렇게 우울하면 교실도 잘 힘차기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사들의 자살이 지난 5년간 100여 분 이상의 교사가 자살하는 이 암울한 학교 현실로 인해서 제가 투병 중에도 집필을 좀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안 쓰면 안 된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대안학교 또 교장 선생님으로 20년 넘게 활동하시니까 누구보다도 교실 현장과 또 그걸 또 정신건강 차원에서 분석도 많이 하셨을 텐데 현장에서 만나본 선생님들은 지금 뭐가 가장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가요? 뭐 우울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불안을 또 크게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불안이냐면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 학부모님들이 반복적으로 거는 그런 악성 전화, 또 수업의 어려움,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충분히 잘 따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최근에 많이 상실됐고 또 아동학대법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자녀에 대한 불만을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부모가 일부 있어서 무고성 아동학대를 막아달라 그런 요청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교사 사회에는 많이 있어요. 아니, 저희가 상클에서 이제 가끔 이런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이제 사례들 보도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정말 책 제목에 들어있는 이 괴물 부모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괴물 부모 현상이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제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을 일본과 홍콩에서 먼저 겪으면서 괴물 부모, 몬스터 페런트라는 영어식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걸 그냥 번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나 사실 비슷해요. 저출생, 각박한 경쟁 이런 속에서 자기 자녀만 잘 돋보이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의 질서나 조화를 깨는 그런 부모님들의 출연이 있었고 특히 일본도 비슷하게 젊은 교사를 신규 교사를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괴롭혀서 사실 자살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교육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이 괴물 부모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과 비슷한 교실 현상이 일어났던 거군요. 이미 지난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더 무뎌졌을 시청자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참 교권 붕괴가 많이 보도되어 이미 좀 잦아들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그 민원 사례집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교사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 거의 뭐 화풀이 수준으로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만 저희가 골라서 직접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기록다 돼 있는데 우리는 소리를 제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게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아니 그렇게 자기네요 진짜 자기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만 내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내요. 일을 못하셔가지고 진짜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나님도 교장 들어갔으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생각입니다. 그거로 가봐세요. 진짜로 내 꼴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아니 그냥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맥락이 더 있어야겠지만 학부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 저 선생님한테 저렇게 모든 걸 막 쏟아붓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네. 한 2010년대부터 특히 이제 저출생과 맞물리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특별히 키워야 되겠다라는 좀 과한 집착이나 과한 욕망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공동체, 학교라는 사회적 조건을 무시하고 내 자녀 잘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 자녀를 특별히 봐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이 공동체를 해치는 그야말로 제가 독이 든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남을 고려하지 않는 자신만의 사랑을 과다한 집착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저희도 한 10여 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사례집에서 발췌한 것들인데 같이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아이가 다쳐서 학교를 못 갑니다. 선생님이 집에 와서 보충 지도를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한테 방문을 지금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애가 못 갔으니까 가르쳐달라. 아이고, 네. 그리고 학부모 B,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오늘 칭찬 못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애한테 듣고 오늘 칭찬 받았어 못 받았어? 엄마 나 못 받았어. 바로 이렇게 연락하고 이 정도. 뭐 이거보다도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디 창의 체험 활동으로 외출을 갔다 왔는데 단체 사진 속에 자기 자녀가 돋보이지 않는다고 활동을 다시 갔다 와라.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자기 자녀가 창가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는 특별히 햇빛에 타지 않는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다른 부모님들이 들어도 이게 정말 양식이 있는 부모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례가 적지 않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 교권 침해, 교실 붕괴, 민원 사례, 모음집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거도 읽어주시죠, 김하은 앵커. 우리 아이가 달리기 1등 할 수 있도록 조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1등을 할 만한 조 구성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애도 잘못했지만 선생님도 우리 애 혼냈으니까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뭐 손주가 있으신 뭐 분들이나 아니면 또 자녀를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도 저런 경우가 있어? 아니면 좀 뜨끔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좀 놀랍긴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7월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래픽 같이 보시면요. 자,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학교 내 상급자 혹은 학생이 아니었고요. 학부모 66.1%로 압도적인 1위를 한 게 바로 학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학부모가 결국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교수님은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냥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예전에는 이제 정말 관리자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라고 교사들이 말했고 또 한동안 그 교권의 문제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말했는데 요즘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렇게 학부모님에 대한 민원, 학부모님들이 주는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것도 있었죠.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왕자에게 대하듯이 대해달라. 이런 메일 내용도 그렇고 민원 사례에서도 차마 정말 내뱉기 부끄러운 말들이 많은데 이런 요구 자체가 정말 부끄럽거나 지나치다고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의 성공, 또 경쟁에서의 승리 이게 눈앞에 비치면 우리가 상식이나 그런 양심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일본, 홍콩 다 우리나라 비슷한 게 이게 과도한 경쟁, 학벌에 대해 집착,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고학력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이제 밑바탕에는 어쨌든 저출생의 영향 이런 것들이 계물 부모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경쟁이 치열했던 건 예전 뭐 60, 70년대에서도 뭐 시험 막 뭐 1등만 달리고 뭐 학력 평가 예전에 더 심했고. 그러니까 교실 상황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가 학력 위주의 사회고 뭐 자녀를 소중히 하고 이건 비슷한데 최근에 유독 이런 괴물 부모라는 현상이 이렇게 좀 짙어지고 빈도수가 늘어나고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사실 최근에 경쟁은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무리 경쟁이 심했어도 의대 진학반이 초등학교에 설치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태교 때부터 경쟁한다 할 정도로 네. 과다한 경쟁인데 그리고 이 과다한 경쟁을 시켜야 될 아이들의 수도 진짜 너무 줄었거든요. 2집 걸로 한 아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데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욕망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데 사실 저희 의사들 사회에서도 되게 걱정인 게 좀 소아과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소아과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보다 이렇게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픈데 그걸 확실하게 고쳐주지 않으면 내 자녀의 증상을 책임져라 이런 사실 학교만 지금 이런 괴물 부모 현상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병원도 힘들어져서 소아과를 하지 않겠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이 괴물 부모님들이 그 보호자분들이 괴물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괴물 보호자가 돼서 완벽하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니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교수님.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일본과 홍콩에서 괴물 부모들이 키운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과잉 보호 받으면서 과잉 의존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어떤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화 사건의 그 방화범이 이런 괴물 부모 밑에서 공부를 잘하라는 압박을 받던 아이가 아이고. 자기 집을 불지르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웃도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존속살해 사건을 살펴보면 이 강요받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고 부담을 크게 갖게 된 그런 자녀들이 안타까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서 괴물 부모가 키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만 잘 키울 거라는 그 이기심이 아이를 잘 키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게 일본 이런 사례가 있던 건데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교사들은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능한 교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현재 스트레스가 학부모 민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학부모 민원이 줄어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교사는 가르쳐야 되는데 교실이 교육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권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말 이 극심한 경쟁을 낮추는 그런 새로운 교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뭐 저도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학교의 그런 자체적인 노력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도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의 교사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동학대 복지법 개정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보완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학생들의 수업 방해라고 부르는 현상에 관해서 뭔가 현재 우리 교육 안에서 새로운 제도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서위기 학생을 상담해줄 정신건강팀이나 정서행동위기지원팀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을 좀 상대해주는 민원 담당 전문가들이 학교에 한 분 정도는 진짜 배치되어야 그래야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배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게 그러니까 민원 같은 거는 전문 또 상담가가 민원을 접수해주고 선생님들은 아동과의 그런 교육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꾸려야 된다라는 말씀. 모든 기관에 사실 요즘은 민원은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고 센터도 방송국도 그렇고요. 그럼 학교도 그런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잊을만한 그 여름철의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아주 다시 한번 마음을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세금 포인트였습니다. 네, 세금 포인트 빨리빨리 확인해서 혜택 꼭 받아가시고요. 예.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복숭아 플래시님 그리고 들장미 엔젤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